심리학 여러분, 삼국지에서 의존적인 성향의 황제와 인지편향, 유비수성 노식이 황건적을 진압할 장소에 임명된 것은 군사적 역량보다도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노식은 어떤 경우에도 황실의 충성할 사람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때 노식이 유비에게 소개해준 인물이 원소였다. 원소는 지체 높은 사실성공의 하남 원씨 집안 아들로 이미 명성이 자자했다. 내시 모함을 받은 노식. 당시 조선의 부대는 영천군에서 황건적 장고의 부장 과제에게 격파당해서 장사현으로 도주했다. 그러면서 황보승 부대의 후방이 노출되어 파제의 거센 공격을 받는다. 따라서 황보승도 급히 장사현으로 들어가서 조선의 부대와 합류해야 했다. 이때 장사현을 포위한 파제에게 장보와 장량까지 합세했다. 이들은 숲속에 진을 친 뒤에 황보승 부대에 공격을 퍼붓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떠난 황보승은 화공을 시도하며 포위망을 풀려고 애를 썼다. 그 뒤에 조조가 숲의 불길을 보고 황건적에게 일격을 가함으로써 관건이 승기를 잡았다. 조조의 승전부에 황보승과 조전이 크게 깃발 즈음에 유비가 도착하자 황보승이 유비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유비는 외유 내강이었다. 스승님, 무슨 일입니까? 자초지정은 이랬다. 예시 자풍이 황제명으로 전황을 살피러 와서는 노식의 뇌물을 원했고, 노식이 그를 제라자 앙심을 품은 자풍이 황제에게 노식을 모함한 것이었다. 노식이 방금만 할 뿐 몸을 사려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라고 말이다. 이 말 한마디에 진노한 영제는 당장 노식을 압송해서 죄를 물으라고 명하고 노식 대신에 하동태수 동탁을 장군으로 내보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황제같이 내시보고 한마디에 전쟁 중인 장수를 교체할 수 있을까? 한낱 거상의 꿈을 꾸던 갓난 소년 영제의 전임 황제는 한제 36세에 요절했다 하는데 태후 소년 시절 영제는 황제의 가난하면서 그저 장사꾼으로서 큰 돈을 벌 꿈만 꾸고 있었다. 대장군이자 태후의 아버지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다루기 쉽다고 13살짜리 영제를 황제로 옹립했다. 영제는 황제의 등극 후에 34세까지 20년간 통치하면서 어떤 것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극도로 의존적인 성격이었다. 황제의 등극 후에도 십상시라는 환관중에서 최고 연장자 장령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은 조충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 해도 20년 통치 기간 내내 그랬다. 의존형 성격이 절대 권력을 지면은 어떤 세상이 될까? 의존하는 성격이 강할수록 내 집단 편향도 강해진다. 영제도 내 편이냐가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했고 자신의 비위를 잘 맞추는 십상시의 의견이라면 다 옳게 보였을 것이다. 급기야 벼슬도 사고 팔았다. 십상시들에게 조정 일을 맡긴 영제는 따로 할 일이 있었는데 가난했던 어린 시절 부자를 꿈꾸며 장사를 다녔던 행위를 재현하는 일이었다. 궁정 안에 가게를 차려놓은 영제는 거상의 옷차림을 하고는 출입하는 관료들을 상대로 장사놀이를 했다. 궁녀들의 요염한 호객 행위를 즐기고 급기야 벼슬까지 사고 파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후에 동탁은 황건적에게 연루를 당하며 중랑장에서 해임되었다. 그 무렵에서 이렇게 그 머리를 공개적으로 전시했다. 황건적을 제압한 후에 장각이 황건적이 소란이 일단락되고 조정에서 농공 형성이 벌어졌다. 황보승은 거기 장군을 받는데 저가로 벼슬을 얻는데 조정은 하남연에 황보승은 기주 자사에
저조도 제남 투수가 되었고 선교는 뇌물을 써서 별부삼이가 되었다. 패전의 죄값을 받아야 할 동탁도 십상시에 뇌물을 쓰고는 서령자사가 되었다. 당시 조정은 뇌물이 아니면 되는 일이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정유파와 탕유파의 대결. 반복해서 어린 황제들이 등극하자 외척과 환관이 득세하는 것은 당연했다. 당시 관리 선거를 주로 효렴제로 이루어졌고 효렴제는 효성이 지급하고 청렴한 인재, 유교 규범에 충실한 자를 지방거리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로 향거리 선제라고도 불렀다. 이는 지방 호족들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통로였고 이들은 지방끼리 혼인관계를 맺어서 자기 지역을 넘어서 세력을 확장했다. 반면에 황제들의 잇따른 요절로 황제의 권력은 계속 추락했다. 권력을 놓고 외척과 환관이 다투는데 그 다음에 지방 호족 출신의 사대부들도 엮이게 되었다. 외척 중에 하나진 같은 천민 출신도 있었지만 그것은 드문 경우였고 대부분은 사대부 출신이었다. 이 사대부들은 환관 세력의 우패를 맹렬히 비판하며 자신들은 깨끗한 물이라는 의미로 청류, 또 황건 세력들은 더러운 오물이라는 의미로 탕류, 바르고 규정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이 환제와 영제 시기에 환관 세력이 일으켰던 1차, 2차 당고의 이었다. 거세에 당해서 공경에 들어온 환관들 중에서 세디즘 성향의 가진 자가 많았다. 너의 불행이 곧 나의 쾌감이다. 이런 거세를 당해서 자 환관 세력이 일으킨 당거의 1천명의 청류파 사대부들이 큰 화를 입었고 환관 독재의 것서 갖추어져 있었다. 2차 당거의 금 이후에 9년째 되던 178년 10월 일식이 일어났다. 이를 의미로 노식은 영제에게 당거의 금으로 화를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관리 등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의는 했으나 거절당했다. 일식을 비롯해서 영제 제위 기간 동안에 유달리 재해가 많았다. 광풍이 불어서 푸른 구렁이가 전강 모퉁이에 옥자를 떨어진 일도 있었고 주먹만한 우박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서 수많은 거북이 무너진 일도 있었다. 그 밖에 지진, 해일, 전염병, 가뭄 등이 끊이질 않았다. 어부지리로 공을 인정받은 유비는 이제나 저제나 벼슬이 내려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거리에서 상서랑정 장군을 만나서 하소연한다. 다들 한자리를 차지했는데 저만 할 일이 없습니다. 의병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황제를 찾아가 유비의 사정을 아뢰었다. 폐하, 황건적이 나는 십상시의 매간 매직 때문에 일어난 것이옵니다. 그런 황건적을 물리치고 전공을 선해도 뇌물이 없어서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배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도대체 누가 그러냐? 황제가 대묻자 뒤에 서 있던 십상시들이 크게 당황해하며 황제의 귀에 대고 저희들이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속삭였다. 그래서 유비가 최초로 얻은 관직이 안희현의 현이었다. 그말로 십상시들이 유비의 입을 막으려고 준 작은 벼슬이었다. 그 벼슬마저도 공짜로 주었다며 도구를 조사관으로 보내서 유비를 괴롭혔다. 도구는 조사관 일합시고 거드름을 피우며 유비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뇌물을 요구하는 눈치였다. 이를 보다 못해 장비가 도구의 머리를 움켜잡고 한껏 두들겨 피했다. 참 도망자 신세간의 유비를 이렇게 일수 있고 유희는 유비를 청구해주는 글을 쓰고는 유비에게 유우를 찾아가라고 했다. 유비를 본 유우는 크게 기뻐하며 유비를 도와 도의에 임명하고 군사를 내어주었다. 황간적 잔등의 소굴로 찾아가 수일간 격전을 벌여서 저그 기병들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 번호갈 밤 평소 장순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부하들이 장순을 칼로 죽이고 투항했다.
행세가 기울자 장건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기를 한다. 일절이 밀려만 다니던 유비가 절치부심하며 큰 공을, 그래서 유는 유비의 공을 적은 표를 조정에 올렸고, 이렇게 해서 유평도 유비처럼 황족이었다. 자기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유비가 평관상이 되자 굴욕감을 느낀 유평은 자기를 보내서 유비를 암살하려 했다. 이를 알 리 없던 유비는 자격을 후하게 대접했고, 이에 감동받은 자기의 모든 정황을 실토했다. 유비는 호족이든 농민이든 유랑객이든 가리지 않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런 차별 없는 태도로 천하의 인심을 얻어갔다. 유비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차마 그럴 수 없다 였는데 유교에 인해서 비롯된 말이다. 훗날 제갈량이 유비에게 유장을 공격해서 형주를 차지하려고 할 때도 유비는 조조에게 쫓기는 신세이면서도 자신을 따르는 10만 백성을 참아버리고 갈 수 없다라고 했다. 참아 어찌한다 못한다는 말은 덕스럽기까지 하지만 참 참아. 삼국지 인물의 성공 심리를 보면은 의존적 성향의 황제 영제는 내시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자신은 장사꾼 놀이에 빠졌다. 의존형이 절대 권력을 쥐자 세상은 간신천지가 되었고 실력자들은 모두 방출되었다. 거세당에 궁중에 들어온 내시 중에는 사디스가 많았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그들은 당과의 금 같은 공포 정치를 행하다가 결국 자멸한다. 무자비한 수탈에 노출되었던 민정들은 우유부단하게 비칠 정도로 너그러운 유비에게 더욱 빠져들었다. 유비에게 우유부단했던 하진의 국정농단. 황건적인 한으로 홍역을 치르더니 영제가 위독해졌다. 189년 4월 영제는 엄밀히 십상시 건석을 불러 후설을 논했다. 영제의 소생으로 하황후에게서 낳은 유변이 왕미인에게서 낳은 유협이 있었는데 영제의 심정에는 자신이 종애하던 왕미인의 소생 유협이었다. 유협을 낳은 왕미인은 질투의 누님은 하황후에게 독살당했다. 이후에 유협은 영제의 모친 등 태후 손에서 자랐다. 슈퍼스타 원소가 구세주가 될까? 한나라 최고위직으로 사마, 사도, 사공, 세뱃을 꼽는데 원소는 사대째 그 세뱃을 배출한 명문가 출신이었다. 문부를 중시하던 그 시대의 원소는 백그라운드만으로도 매력이 철철 넘쳤다. 단순히 말하면 원소는 후한에서 소위 상징 자본이 가장 많은 인물이었다. 한나라 땅에서 원소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원소의 집 앞에는 먼 발치에서 그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각지서 몰리던 인파로 가득했다. 그 모든 것이 자, 뇌물 이야기. 백정충신이 황후에 오르다. 하진과 하씨 언어인은 원래 형주 남양 집안의 출신으로 도치급을 이어받아서 큰 돈을 벌었다. 명예를 갈구했던 하진은 마침 호구조사를 넣은 조정 관료에게 거금을 주며 누이장성의 육궁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두 노이들은 그들의 주선으로 이사까지 해가면서 십상시들을 만나 뇌물을 쏟아부었다. 그의 탕진될 점에 동양 향인 십상시 곽성이 도움을 받아 하시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훗날 하진이 제거된 후에 그 부대는 동탁이 접수한다. 아무튼 영제 입장에서 자신의 후사로 유협을 세우려면 하진을 제거해야 했다. 건석과 영제는 머리를 맞댄 끝에 188년 황도 방위 부대인 서원팔 교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장군 하진의 군권을 분산시킬 의도였다. 건석은 총선관에 있는 상군 교위가 되어 중군 교위의 원소, 정군 교위의 조조를 임명했다. 황간 세력과 사대부 세력을 절묘하게 조합시킨 것이다. 얼마 후에 임종을 앞둔 영제는
건성을 불러서 유협을 옹립하려는 유지를 내린 한편 하진에게 입궁을 명했다. 하진을 제거할 모략이었다. 이를 알지 없던 하진이 황급히 궁문에 다다랐는데 사마바는 하진에게 적금은 넌지까 고개짓을 보냈다. 그제야 사태를 알고 하진처럼 철심 자존감이 낮은 법은 없다. 하진이 났다고 해서 잘되면 내다 안되면 남탓. 원수를 머뭇거리기만 하는 하진을 지켜본 결과 그에게는 태우를 거스를 만한 배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원소가 내놓은 기묘한 타협책이 이른바 차도살인이다. 나무칼을 빌려 적을 치자는 것. 자, 원소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을 압도하면서 공적인 분야를 지극히 사적 관점으로 해석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원수는 자기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다.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탐색하게 된다. 그렇게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기인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객관적일수록 합리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원수는 개인의 방식이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잘되면 자기 덕이라는 내부 기인을, 잘못되면 남 탓이라는 외부 기인하는 성향이 가깝다. 자국 인물의 성공심리, 가문 열등감에 자멸한 하진, 백정집안 출신 하진은 내시들에게 뇌물을 써서 여동생 하씨를 후궁에 앉히고 영제 사망 후에 정권을 장악한다. 청류파, 탕류파 사이의 정권 싸움에 끼인 하진은 머뭇거리면 할 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최고 가문의 원수를 영입해서 그의 뜻에 따른다. 4세 30 출신인 원소는 당대 인기 최고 슈퍼스타였지만 하진을 도울 역량은 되지 못했다. 한간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무리한 양민학살 계책을 내므로써 동탁을 집권하고 하게 하고 하진을 위험에 빠뜨린다. 십상시의 난, 떠오르는 스타 동탁. 원소가 제안한 양민 학살 계획을 하진은 덜컹 수용한다. 약한 하진의 단점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다.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지. 지금 정권께서 군권을 장악해서 황제 같은 위험을 떨치고 용량호보 하시니 한간의 죄를 물어 그들을 그것이 태우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자 하진이 웃으며 소리하여 그야말로 급증이 같은 말이다. 정작 비겁한 사람은 자신이면서 하진은 오히려 진림을 나무렸다. 곁에 있던 조적 웃으면서 비겁하기는 피차일반인데 이런 논의를 계속하실 겁니까? 라고 진림 편을 들었다. 조조뿐만 아니라 노식가, 정태 등도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방 군부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하진은 유독 조조를 지목하며 고함을 쳤다. 맹독, 내 놈의 조부가 환관이다. 그런 말 하겠지. 너 혹시 정탐하는 걸 아니냐? 당장 물러가라. 그 자리에서 물러난 조조는 하진의 어리석음 때문에 장차 천하가 어지러지겠다고 한탄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아버지 조승과 가수를 모두 고향으로 내려보내는 등 머지않아 낙양의 우라닥칠 피바람을 미리 대비했다. 왜 하진은 유달리 조조에게 분노했을까? 하진에게는 출신 성분에 대한 열등감이 앙금처럼 남아있었는데 그 열등감을 투사하기는 조조가 적당했기 때문이었다. 조조도 툭하면 황간놈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조조를 볼 때 하진은 동명상련을 느끼기는커녕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 동탁. 길에서 일확천금을 주었다. 조조가 떠난 후에 하진은 자신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그래서
지휘자로 세운다. 원소를. 원소가 불러들인 또 자사 정문 뭐 이런 위장해서 맹렬에게 불을 찔렸다. 정문에 양졌던 여포도 맹진일 때 아부경을 마련되었다. 그런 사이에 서쪽에서 온 동탁은 관중의 동군 태수 또 선거에 주둔하는 등 지방 군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한간들이 하진에게 우르르 몰려 엎드려 간청했다. 이에 적을 생각해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진은 이들이 나와 너희의 오늘을 만들어주지 않았던가 라며 흔들렸다. 원소 하진에게 그들의 재상을 낱낱이 밝혀 은비를 처해야 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었다. 그래서는 아무 일도 안 된다고 본 원소는 하진을 서칭해서 모든 주에 보낼 공문을 작성한다. 내용은 한간의 일가 친척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하는 것이었다. 사전에 이를 알게 된 장량의 며느리를 통해 하태호를 매수해서 한간들은 또 한 번 위를 남겼다. 10년 감사한 십상시들은 전략을 바꿔서 하진을 제거하고 군권을 장악하기로 했다. 그들은 하태호를 꼬드겨 하진을 불러냈다. 하진이 궁에 발을 디디는 순간 십상시의 킬러들이 우르르 그를 에워쌌고 그래서 장량진이 하진을 개돼지나 잡던 놈을 이렇게 키워주니 누군데 하며 그랬다는 거지. 황제 형제를 앞세운 동탁은 이렇게 해서 입성해서 정권을 장악한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으로 한 이거 황간 세력들을 소통했는데 원소가 했는데 열매는 동탁이 가로챈 셈이었다. 하진의 우유부단한 성격과 원소의 무분별함이 낳은 결과였다. 그때부터 후하는 본격적으로 군흥할거의 시대로 접어든다. 기회는 선점했지만 방심했다. 아버지로 정권을 진 동탁은 어떤 캐릭터일까? 동탁은 한마디로 기회 포착의 고수였다. 변방에서 온 사내의 동탁. 그는 서량에 있을 때까지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나 낙양에 온 후에는 방심하는 동탁은 그렇지 못해서 늘 놀고 먹으려고 했다. 동탁은 집권 후에 제일 먼저 하진의 조카 소재를 폐위하고 자기와 같은 성씨인 동태후 밑에서 자란 유협을 황제로 세운다. 그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14대 헌제였다. 폐위된 소재와 달리 유협은 뒷배가 별로 없었기에 동탁이 주무르기 딱 좋았다. 소재 지하의 하진 정권에서 실세했던 원소는 동탁을 피해서 기주로 떠났다. 원소의 보좌관이었던 진림도 원소를 따라 기주로 갔다. 진림이 누구든가 당대 최고의 문인으로 근한 칠자 중 한 사람이었다. 동탁이 그를 붙들었다면 동탁 체제를 선전하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권리고 잡고 독불 장군이 된 동탁의 눈에 진림 따위가 들어올 리가 없었다. 원소에 등용된 진림의 진면목은 199년 원소가 공손창과 싸울 때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원소의 대군의 공손창의 운반한 역경성을 그래 원소의 뛰어남을 공손전이 흑산적의 두목 밀서를 보냈는데 원소가 그 밀서를 가르쳐서 진림에게 그래서 공손전은 거기서 쏘아서 졌다. 그래서 그 가문을 비난하는 조조토벌 경문을 진림이 워낙 명문이라 조조조차도 감탄했다고 한다. 진림은 과연 장문의 천재였다. 위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논리를 바꾸는 재주가 뛰어날 뿐 진정성은 부족했다. 아무튼 그렇게 원소와 조조, 진림은 동탁을 떠나갔다. 동탁의 시대를 함께 이어나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동탁의 그 여포와 동양이 된 이숙을 손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숙 두 사람은 다 동탁 최후까지 함께 그러나 이유는 동탁이 끝까지 충성을 그리고 이숙은 마지막 순간에
동탁이 등에 칼을 꽂았다. 그 배신했다는 거지. 서재와 하태우를 독살하면서 동탁이 권력을 견제할 세력은 모두 사라졌다. 출세에 급급했던 이숙의 최후는, 그러니까 이처럼 이숙과 이유는 똑같이 동탁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동탁은 사위인 이유를 절대 신임한 반면에 이숙에게는 별다른 대우를 하지 않았다. 업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충성심을 보장하고 또 다른 업적을 유인한다. 여비, 조조, 성권 등 삼국시대 주역들은 협력자들에게 업적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다. 동탁도 그리했다면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동탁의 천하는 훨씬 더 오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상가불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이 그때의 기분 내키는 대로 인사관리를 한 동탁에게 이숙은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이숙은 192년 여포와 동탁 제거를 공모한 왕률에게 포섭이 된다. 그렇군.